준비되셨죠? 당신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인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정석 교수가 조심스럽게 튜브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안정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튜브는 완전히 제거된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당신은 숨을 들이마신다. 세상에서 마시는 당신의 첫 숨이다. 다시 내쉰다. 마치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 숨을 쉬는 것 같다. 깊고 편안한 숨소리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어떠세요? 숨쉬기 어렵지 않나요? 정말 편해요. 천국에 온 것 같이. 당신의 목소리는 작고 거칠지만 또렷하다. 말소리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당신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처럼 펑펑 울기만 한다. 성채린 씨, 다시 태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28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머니의 숨을 끊어놓았다.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 당신과 동생을 키워온 어머니는 당신이 자립할 나이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쓰러졌다. 식당 일을 나가지 못했고 식사 후 구역질을 했다. 내과에서 소화제를 타서 먹는 다음 날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에는 간암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먹고 살만하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어머니 몰래 집을 그 여자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어머니는 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동생은 이런 가정사 때문인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아 어머니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뒤늦게 철이 들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당신 역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해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어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던 참이었다. 어머니가 간암 선고를 받은 건 이때였다. 익사할 것만 같았던 바다 수영을 겨우 마치고 햇빛이 내리쬐는 육지에 가족이 막 도착한 직후 세린아, 너 언제 결혼할래?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침대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당신에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잠을 깬 사람답지 않게 명랑한 어조로 대답했다. 엄마가 다 나으면 하지? 어머니는 투병한 지 넉 달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처음엔 폐부종이 왔다. 폐에 물이 차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후적대다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침대에 누운 채로 느낀다고 했다. 다음엔 폐렴이 왔다.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 투석기를 달았고 가래가 많이 막혀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이어 뇌출혈이 왔으며 동공반사가 없어져 사실상의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당신은 엄마의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에 엄마의 숨통을 끊는 것, 창밖에는 흰 눈을 맞아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는 나무가 있다. 나무가 눈 맞는 소리가 산을 사락사락 들리는 것만 같다. 당신의 몸에 나무줄기가 들어서고 엮고 몸이 깔매나무로 통째로 변하는 상상을 한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상고에 입학 원서를 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상고에 입학 원서를 냈다. 한 달은 꼬박 누워 고장난 수도꼭지를 단 것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눈으로 몰려든 것 같았다. 삼킨 눈물은 안에서 단단히 응어려져 매운 멍울이 몸 곳곳에 열매처럼 맺혔다. 한 달이 지나자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찾으려 한껏 열린 동공처럼 당신은 희망을 찾아 나섰다. 희망이 풍기는 향기는 감미롭게 당신을 마취시켰고 당신은 희망이 주는 달콤함의 삶의 의욕에 사로잡혔다. 상고 졸업 후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에 다녔다. 마침내 경력을 인정받아 탄탄한 현재의 중견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 당신은 기업 합병과 관련된 일을 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300명 이상 다니는 중견기업의 핵심 부서에 취직한 당신은 5년차 대리로서 평판이 좋았다. 직속 상사인 팀장에게는 업무 보고를 칼같이 하여 시기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뜻밖의 유머로 팽팽하게 당겨진 조직의 긴장감을 허물어뜨릴 줄 알았다. 당신의 유머는 특별했다.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상대에게 공격당하고 도태되는 살벌한 전쟁터 같은 사기업에서 그 유머는 어린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되살리는 향수를 자아냈다. 후배들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했으며 당신을 믿고 따랐다. 당신의 유머를 상사들도 사랑했다. 예고 없이 거리를 좁히며 들어오는 듯 했지만 상사에게 정중했고 그러나 비굴하진 않았으므로 그러한 거리두기를 모두가 좋아했다. 결혼 후 임신한 지 넉 달이 지날 때부터 당신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한여름에 스치고 지나가는 감기, 과일을 깎다가 칼에 살짝 베인 손의 상처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 이태원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였다. 나이프를 잡은 손등 피부에 빨간 점 몇 개가 보였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빨간 점은 온몸을 뒤덮었다.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러웠다. 미친 듯이 긁은 다음 날은 피부가 벗겨져 피가 맺히고 진물이 흘렀다. 병원에서도 이유는 몰랐다. 알레르기의 일종이라고만 했다.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당신은 의사의 말에 따라 가습기를 더 열심히 틀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살균제를 계속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숨이 찬 증세는 간지럼 증세 후 한 달이 지나 나타났다. 당신은 스키나 보드 등의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폐활량이 커서 결혼 전에는 오래 달리기 대회에도 나가 완주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철역까지 5분만 걸어가도 오래 달리기의 마지막 코스를 달릴 때처럼 숨이 찼다. 병원에서는 폐생검 검사를 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밤중에 벽돌 수십 개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에 잠을 깼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는 건 공포였다. 헐떡거리는 숨소리에 놀란 남편이 119에 신고해 앰뷸런스를 불렀다. 지역 병원에서는 천식과 기관지 확장증이라고만 했다. 다른 이유는 몰랐다. 다만 이런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데 생활 습관 중 달라진 게 없는지 물었다. 당신과 남편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몰랐다. 습도 조절이 중요해요. 집에 가습기를 잘 틀어주시고요. 지금 폐활량이 60%밖에 안 돼서. 의사는 당신의 폐 사진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폐에 일부러 하얀색 페인터칠을 했다고 나무라는 것처럼. 원래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폐가 이렇게 됐누? 의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흡연도 원래 하지 않았고 가족력도 없고 혹시 최근에 화학약품 다루는 청소 업무나 식당 복 일 나간 적이 있어요? 진료실 벽에 걸어놓은 당신의 폐 사진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인다. 폐의 3분의 1 지점부터 하얀색으로 도포되어 있다. 마치 유령이 걸치는 흰 옷으로 폐 아래쪽 포장해 놓은 것 같다. 일주일간 입원을 위해 첫 번째 병가를 냈을 때 당신의 직함은 이사였다. 이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푹 쉬었다 오세요. 후배들의 얼굴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빛이 드러나 있었고 당신은 돌아와서 밀려있는 일들을 걱정하며 병가를 냈다. 기위관지 확장 수술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수술 건수가 몇 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가면 길거리에서 격사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대신 목소리를 잃었다. 다리를 얻은 대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처럼 한동안 아주 작은 목소리만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병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불쑥 내민 두더지 머리를 쇠망치로 누르면 다른 두더지 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사님, 이번에도 잘 버텨내셔야 해요. 하나를 버티다 두 번째 병가를 냈을 때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해 주었다. 복직하고 나서 한 달 후 당신이 세 번째로 휴직계를 냈을 때 직속 상사가 말했다. 자꾸 이렇게 아파서 어쩌나 원, 임신도 했으니 차라리 퇴직하는 게 낫겠네. 후배들은 당신을 낯선 사람 보듯 외면하며 늘어난 일거리에 대해 한숨 쉬며 걱정했다. 이제 이 합병권은 대리님과 저 그리고 윤 대리님 셋이서 나눠서 해보죠. 당신은 몇 달 만에 회사 내 최고 인기인에서 보험 판매원 같이 귀찮은 이방인으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본다. 짐을 꾸려 회사를 나오면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한다. 사실상의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심호흡을 하려고 해도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올라온 가래가 목구멍을 가로막아 공기가 통하는 통로마저 틀어막아 버렸다. 당신은 부푼 배를 팔로 감싸며 119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것이 그날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다.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다. 아들 강호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다고 남편이 말했다. 팔에는 관이 꽂혀 10초마다 한 방울씩 스테로이드제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는 우주복 같은 푸른 옷을 입고 있다. 난 상관없다고 해도 병원 측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입으라 하네. 당신의 시선을 의식한 그가 말한다. 당신같이 갑자기 폐가 아픈 사람들이 여기 중환자실에도 열어준가 봐. 그는 푸른 가운을 입고 투명한 고글 그리고 흰 마스크를 쓰고 있다. 손에는 팔 중앙까지 오는 길고 흰 비닐 장갑을 끼고 발에도 흰색 비닐로 된 장화를 신은 채다. 전염병이래. 이유를 모른대. 정체불명의 괴서 유아 중이라고만. 참. 우리 튼튼이 뱃속 아가한테 옮으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이는 무사하대. 당신은 숨을 길게 내쉰다. 길거리에서 발작한 적은 있어도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는데 나 이제 중환자실에 입성했네. 허공에서 남편과 당신의 눈이 부딪혔지만 그가 먼저 눈을 돌려 피한다. 어려운 일을 잊거나 말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보이는 남편의 행동이다. 침묵이 흐른 뒤 당신의 입을 연다. 이제 말해줄래? 그는 누워있는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과 처음 광화문을 걷던 12월의 밤이 떠오른다. 차가운 거리였지만 하늘을 떠나보내기 싫은 아쉬움과 새해가 오고 있다는 설렘의 감정들이 허공에 다니고 있던 그때 추운 거리조차 어느 순간엔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마를 스치는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던 그때가 까맣게 타들어간 얼굴빛과 움푹 패인 눈, 당신 주위를 맴돌던 찬란한 빛은 수그러들었다. 맑은 눈에서 흘러나오던 내면의 활달한 빛이 꺼진 칙칙한 분위기를 지닌 30대 여성이 누워있다. 그의 시선이 당신과 마주친다. 당신은 눈을 감았다 뜬다. 그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기운이 당신에게로 퍼져나간다. 체리나 폐를 이식받지 못하면 살 수 없대. 버틸 수 없대. 유도제로 출산을 먼저 해놓고 기증자만 나타나면 내 폐가 곧 죽는구나. 당신은 점심 메뉴를 마친 사람처럼 말한다. 쓰러지면서 가래가 막 올라와서 목구멍을 막는데 올 게 왔구나 생각했지. 목구멍이 빨대처럼 좁아져서 숨을 쉴 수 없었어. 목에 작은 벌레가 뭉텅이로 붙은 것 같았어. 숨이 들어오지 않으니 입이 뒤틀리고 눈과 코와 입 사이가 뒤엉켜버린 것 같은. 그때 내가 생각한 건 그가 당신의 손을 잡는다. 당신은 창밖을 바라본다. 창밖에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가 있는 것만 같다. 뭔데? 낙지. 대답 끝에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묘한 어자가
섞여 나온다. 마치 너무나 웃긴 나머지 눈물이 삐죽이 나오는 사람처럼. 연애할 때 서해 바닷가에서 낙지 먹은 적 있잖아. 살아있는 낙지. 그놈을 꿀꺽 삼키려는데 걔가 막 목구멍에 붙는 바람에 나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고 걔는 끝까지 살겠다고 미끄러운 목구멍 절벽에 매달려서 안 넘어가려고 낑낑거리고 나는 또 나대로 살아보겠다고 걔를 삼키려 무리고 밥을 막 집어넣으며 컥컥거리고 당신은 새파래진 얼굴로 내 등을 두드리고 그런 생각들. 당신과 남편은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눈이 마주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손을 모아 손뼉을 쳐대며 웃어댄다. 당신의 손등과 손목에 달린 대여섯 개의 링거줄들이 출렁거린다. 중환자실에서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당신과 같이 배가 부른 산모들 대여섯 명이 있다. 그들 모두 당신처럼 원인 미상 폐 손상으로 숨쉬기 어려워한다. 출산일이 다가온 한 임산부는 산부인과로 이동하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출산을 한다. 중환자실에 태아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된다. 요즘같이 폐가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봐. 대각산 쪽이 정수아 씨, 어제 여기서 출산한 분. 아이는 무사하대. 맞은편이 20대 민소리 씨. 모두 당신과 같은 임산부거나 산모야. 우리처럼 폐 이식을 기다리고 있대. 아, 정수아 씨는 본인이 거부하는 상태고. 당신은 고개를 들어 남편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러나 맞은편의 민소리는 기도 삭관을 삽입한 채 의식이 없다. 정수아를 면회온 남편이 그녀의 침대 옆에 서서 무언가를 소곤거린다. 남편의 작은 목소리가 높아지며 동작이 커졌다가 다시 여자를 달래듯 음성이 낮아진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간호사가 말한다. 한 마지막 말을 빠르게 내뱉는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아. 여자는 눈을 감고 있지만 깨어 있다. 남자가 말을 끝내고 여자를 바라본다. 사정하듯이 빌듯이 슬프게 원망하듯이 그 간절함이 뜨거움이 여자를 허물었을까? 여자의 감은 눈 언저리가 잠자리 날개처럼 파르르 떨리는 걸 당신은 바라본다. 당신은 남자가 마치 간격 없이 텅 빈 무대에 홀로 선 배우 같다고 생각한다. 거의 외로움이 당신에게 스며드는 것 같아 당신은 몸을 뒤척인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울린다. 호출받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와 민소리가 누운 침대를 밖으로 이동시킨다. 침대가 옆을 지나칠 때 당신은 스치듯 바라본다. 얼어붙은 강의에 비친 창백한 소녀 같은 그녀의 옆 얼굴을. 너무 어려서 서글픈 그 얼굴을. 몸을 덮은 시트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를. 당신은 그녀 배 안의 생명을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직감한다. 자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40도가 넘는 고열과 4천이 넘는 간 수치로 응급조치를 받는다. 복부와 폐에 물이 차 며칠간 의식 없이 생사를 헤매기도 한다. 가슴과 등 뒤를 누군가 잘 드는 칼로 포를 뜨는 것 같은 고통이 이어진다. 죽음의 악취가 당신의 병실에 스며든다. 생명이 연기처럼 사라져간다. 당신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과거를 불러들인다. 그를 불러들인다. 첫 출근을 며칠 앞둔 어느 추운 날 밤이었다. 잘 있었니? 남자가 연락도 없이 돌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차가운 늦겨울의 바람도 가득 물고서. 김동하. 지금 밤 12시인데? 그에게로 펄쩍 뛰어 달려들고 싶었으나 당신은 애써 참으며 말한다. 싸락싸락 눈 내리는 겨울밤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애타게 그를 불렀는데 그는 이것을 들었을까?
곧이어 당신은 뭔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현관에서 맞이하는 아내? 그런 생각이 들자 스스로 행동과 표정이 의식되기 시작했으며 그만 당황하고 말았는데 그가 당신의 이런 모습을 알아챈 것 같아 당신은 더욱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저 계단 밑에 뭐가 있는 줄 아니? 김동완은 당신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색함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뭐가 있는데? 당신은 그가 들고 있던 책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필기시험 대비. 김동완은 경비행기 조종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생택지 페리처럼 야간 비행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조그맣고 하얀 손님이 저기 웅크리고 있는데 잡아다 줄까? 김동아의 눈은 가만히 웃음 짓고 있었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다 여왕에게 바치는 장군의 말투를 장난스레 흉내내고 있었다. 잡아다 줘, 말어. 당신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자. 그는 일부러 사건의 전말을 숨기고 의문스레 재촉해댔다. 응. 당신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잡아다 줘. 그는 곧바로 문을 열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다. 저 문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치열한 접전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당신이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려는 찰나 그가 풀이 죽은 채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밖으로 드러난 한쪽 손에는 포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실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갈색 눈동자가 지나치게 반짝거린다 싶더니 그가 외쳤다. 여기 잡아왔다. 이윽고 주머니 속에 넣었던 한쪽 손을 꺼내 들었는데 움켜진 손 안에는 하얀 생명체가 미친 듯이 몸을 뒤틀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아, 이게 뭐야? 당신은 놀라움과 즐거움의 함성을 동시에 울리며 말했다. 쥐같이 생겼는데. 햄스터야. 김동아가 거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얘를 넣어둘 상자 같은 게 없을까? 마땅한 게 없는 것 같네. 이것 좀 들고 있을 수 있겠니? 내가 곧 얘 집 좀 구해와야겠다. 당신의 반가움과 즐거움은 돌변 공포로 변해버렸다. 그의 손아귀에 든 쥐가 너무나도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보고 이걸 들고 있으라고 찍찍거리면서 강포하게 자그마한 몸을 흔들어대는 햄스터를 보며 당신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건 햄스터가 아니라 색깔만 흰색인 그냥 양생쥐 들쥐라고. 당신은 겁에 질려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쥐는 거의 간질 발작이라고 일으키는 듯 사나운 기세로 그의 손가락에 물러뜯으며 자신의 자유를 빼앗아간 정체모를 5개의 긴 막대기를 향해 이빨과 온몸을 동원하여 총공격을 감행한다. 당신이 정신 나간 듯 어쩔 줄 몰라. 방방거리고 있는 사이 그는 부엌으로 가서 큰 바가지를 끼워난 후 그들 집에의 햄스터를 빨리 그 안에 누워 가졌다.
이건 누워 있고, 있을나. 그리고 감동하는 바람같이 어디로 가나 사라져 버렸다. 이제 햄스터는 자신 위에 더 씌워진 플라스틱 바가지를 벗겨내려고 버둥거리고 있었고, 바가지는 햄스터의 거센 움직임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게 되었다. 눈물겨운 햄스터의 바가지 탈출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엎어진 바가지가 이리저리 바닥 위에서 홀로 미끄러지듯 유영하는 모양새가 되어 돌연 매우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한 연극 한 편이 눈 내리는 검은 밤 당신의 조그만 거실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빨간색 바가지는 거실 구석구석을 달그락달그락 찢찢 등을 다 채놓은 음향 효과를 내며 흩어대더니 갑자기 바가지 사이로 새하얀 작은 발이 쑥 내밀어졌다. 햄스터는 영리하게도 이제 바가지를 탈출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고, 그것은 꼭 바가지 전복 사태로 올라갈 것이었다. 당신은 얼른 달려가 조심스레 그 털복숭이 화를 넣은 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바가지를 위에서 힘을 주어 누른 채 그를 기다렸다. 김동완은 곧 돌아왔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튼튼하게 생긴 큰 종이 박스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장난꾸러기 소년의 즐거운 미소가 가득 그려져 있었다. 예쁜 아가씨, 그가 부드러운 웃음으로 마음을 건드렸다. 홀홀하게 지키고 있은군요. 이제 내가 보초를 설 다음에 이런 남겨주시죠. 이런 순에 땀이 가득 흘러내. 이제 손에 힘 빠져도 돼요. 그네는 바가지 위를 빌려 예성이 강한 힘으로 노리고 있던 당신이 숨을 잠시 오래도록 지켜다 주다가 죽겠다. 그리고는 눈수한 태도로 바가지를 들어 부르를 살짝 짚어 굴린 후 큰 종이 버스 안에다 엉뚱하게 제출시켜 놓았다. 쥐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자 돌연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그 자그마한 코를 킁킁대며 조심스레 상자 안을 돌아다니며 탐색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야 차분히 포로의 생김새를 관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몸 길이가 4cm 정도 되어 보였다. 이 작은 몸으로 그런 거센 저항을 할 수 있었다니. 창밖에 내리는 눈처럼 온통 새하얗고 부드러운 보이는 흰 털을 감고 있었고 동그랗게 달린 코는 투명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코의 양옆에는 가느다랗지만 탄력 있어 보이는 흰 콧수염이 3개씩 나 있고 4개의 앙증맞은 발에는 역시 투명한 분홍빛의 발톱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눈은 정말로 사랑스러웠다. 하늘에 달린 별처럼 초롱초롱한 까만 2개의 단추 같은 눈이 이슬처럼 묻어 있었다. 당신은 그 눈을 보자마자 이 사나운 밤중의 포로, 아니 손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김동화와 당신은 말없이 머리를 맞댄 채 이 밤중에 불청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펼쳐진 과거에는 눈 내리는 밤에 하얗고 작은 햄스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김동아가 있었다. 그래, 나의 과거엔 그가 살고 있었구나. 왜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그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있을까? 시작. 당신은 30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김동하를 생각해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신은 그와 관련된 기억을 커다란 상자에 몰아넣고 단단히 밀봉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의욕이 들 때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도 당신처럼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은 자신까지도 속이는 훌륭한 연기자였다. 은하수 같은 비밀스러운 휘장 아래로 저마다의 간간한 삶, 진짜 삶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당신 발밑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지 못했다. 그때였다. 불침객이 다시 선명하게 노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누군가 당신 폐 안쪽에 강력한 청소기를 넣어둔 것처럼 당신의 온몸은 강하게 빨아들이는 통증이 몰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느 해의 겨울밤 그와의 따뜻한 추억을 단번에 구석으로 내팽개쳐졌다. 해안의 감정도 의구심의 여러 상념들도 몸서리 처지는 고통에 단번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당신 대신 거대한 통증이 몸뚱아리만이 침대 위에 까리를 털고 있었으며 오로지 고통만이 세상에 존재하여 낯설고 기이한 신음소리를 길게 내뱉고 있었다. 숨은 헛지지 않은 고통은 이승해지지 않은 후이었다. 가오는 순이 수 있다는 공포와의 수만 이어졌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죽음의 차가운 날숨이 코앞에까지 들이쳐 공포에 떨게 하는데, 죽음의 들숨이 내 생명의 날숨까지 점점 빨아들이고 있는데, 죽음의 서늘한 눈이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끌어당기고 있는데, 당신은 삶의 냉혹함과 지겹게 자신을 따라붙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소리를 내어 울고 싶다. 과거에 당신은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다.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잠이 들었을 때, 눈이 떠지면 또 어김없이 찾아와 있는 아침. 그때 무력감과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함, 네모난 상자 속에 몸이 갇혀버린 것 같은 좌절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심하게 찾아드는 내일만큼 공포스러운 게 또 있을까? 아침에 그 환한 햇빛이 징그럽게 느껴지던 그때의 심정이 지금과 비슷한 감정이라고 하면 모순이 되는 걸까? 살고 싶지 않을 때의 절망과 죽고 싶지 않을 때의 절망의 감정은 왜 비슷한 한 쌍이 되는 걸까? 당신은 폐와 옆구리를 태우는 듯한 새로운 고통을 참지 못해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다. 뭔가가 있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뭔가 계속 답답하고, 단순히 우리 튼튼이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 처음엔 마음 깊은 곳, 작은 구멍에서 피워올린 의욕의 연기가 지금은 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다 덮어버렸어. 뭔가를 놓치고 떠나가는 느낌 때문에 더 초조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당신에게 갑자기 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기억들이 한데 뭉쳐진 것으로 순수했던 당신이 있었고 당신의 꿈, 한 번도 꿈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그 꿈이 있었다. 왜 이제서야, 죽음을 앞둔 이제서야 이 기억들이 생생히 떠오르는 걸까? 왜 지금까지 이 기억들은 죽어 있었던 걸까? 당신의 생명이 끝나려는 순간에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새벽녘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을. 블라인드를 친 방 안에서 책을 읽는 동안 아침이 오고 글을 쓰는 동안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그런 환상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이사직의 복잡한 업무와 섬세한 역할은 당신의 성취욕을 만족시켜 주었으며 이사직에 딸린 여러 행사와 사교 모임은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삶의 한가운데서 멀어지고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 희미한 그림자처럼 되어갔다. 차갑고 추운 겨울이 갑자기 사라지고 온화한 봄의 전기가 아득하게 퍼져나갈 때나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여름밤의 향기가 돌아다닐 때 낮에 살풋 든 잠이 길어져 한참 후 눈을 떴는데 이미 밖은 어두운 밤이 내려오고 그러나 옆에는 사랑하는 그 김동하가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의혹과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에 안심할 수 있었다. 생기 없는 얼굴 표정들, 의미 없는 얘기들, 근거 없는 확신으로 다시 할게요. 예. 네. 생기 없는 얼굴 표정들, 의미 없는 얘기들, 근거 없는 확신으로 내리는 평가들. 당신 역시 그들의 일부분이었다.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오고 있어. 나를 끌고 가려고 오고 있어.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선명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몸도 진짜 죽는구나. 이건 너무 허무해. 적어도 내 삶이 왜 멈추려고 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눈을 번쩍 뜬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눈앞의 풍경이 소리 없는 흑백 영상처럼 당신 앞에 펼쳐진다. 당신 앞에는 당신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남자의 눈이 있다. 남자의 눈에는 당신이 그리던 엄마가 있고 어릴 때의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그의 미소도 들어있다. 남자는 당신이 고통 속에서 불러들인 과거의 그 남자다. 그때보다 주름이 더해지고 그때보다 풍파에 시달린 생활인의 모습일 뿐이다. 체리나 성체린, 내 말 들리면 눈을 떠봐. 남자가 애탄 목소리로 당신을 흔들어 깨운다. 당신이 힘겹게 눈을 뜨자 그가 있다. 당신이 추억 속에서 불러들인 남자. 당신과 함께 강호를 또 햄스터를 돌보고 강하문의 바람을 맞던 이제는 튼튼이를 맞을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가 눈앞에 있다. 나야 동하야, 김동하. 이 사람이 김동하라고? 내가 사랑했던 그 김동하라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에 때마침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이식을 했어. 다행히 잘 됐대. 간성 혼수가 와서 남편도 못 알아보고 너 정말 나를 다른 사람 대하듯 하더라. 어쨌든 버텨줘서 고맙다. 정말. 김동하는 당신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린다. 간성 혼수가 왔었다고? 당신은 떨리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 남편 김동하를 바라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얼굴을, 한때는 사랑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외면하려 했던 그 얼굴, 무심한 타인처럼 대했던 그 얼굴을. 택쥐페리처럼 야간 비행을 하고 싶다는 김동하를 20대의 당신은 사랑했다. 생택쥐페리처럼 야간 비행을 하고 싶다던 남편을 30대의 당신은 사랑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본다. 그도 당신을 바라본다. 시간이 멈춘 듯하다. 멀쩡할 때도 너를 못 알아봐서 미안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의 소용돌이친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인지. 숨이 끊겼던 기억은 예전 폐허의 마지막 기억이었던 걸까? 왜 당신은 기억 속의 남자를, 김동하를 잊어버렸을까? 아니 왜 당신은 기억 속의 당신을 잊어버렸을까? 버려두었을까? 그런 말마. 동하가 당신의 침대 높이를 편안하게 올려주었다.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글썽인다. 숨쉬는 건 어때? 누군가의 폐다. 누군가의 폐로 숨이 쉬어진다. 한 모금, 두 모금. 당신은 조심스럽게 공기를 들이켠다. 막혔던 수도관이 뚫린 것처럼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 기관지로 폐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든다. 신선하고 천진난만한 산소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어루만지자 오랫동안 접혀있던 종이가 펼쳐지는 것처럼 몸이 깨어난다. 세상에 살 것 같아. 당신이 속삭인다.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김동하는 그런 당신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당신은 감정이 북받쳐 아이처럼 펑펑 운다. 울면서도 숨이 안 차는 자신에게 다시요. 세상에 살 것 같아. 당신이 속삭인다.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김동하는 그런 당신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당신은 감정이 북받쳐 아이처럼 펑펑 운다. 울면서도 숨이 안 차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놀란다. 숨 쉬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호흡하는구나. 숨 쉬는 게, 웃는 게, 그리고 우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당신은 습관적으로 배를 쓰다듬는다. 배에 머문 당신의 손길이 순간 멈칫한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바르르 떨리고 당신의 눈동자가 크게 열린다. 배는 부풀어 있지 않고 납작하다. 튼튼히도 건강해. 당신의 손길과 묻은 듯한 눈빛에 남편이 말한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다. 강제 출산이라. 지금은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곧 같이 보러 가자. 응, 지금 바로 복어. 그가 당신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잠시 떨리는 것 같다. 착각일 거라 당신은 다시 생각한다. 5년 생존율 60%. 내가 저 6명 안에 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쉬는 숨은 내 숨이 맞는가?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나의 첫 번째 숨이 되는 게 맞는 일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질 줄 알면서도 계속해야 하는 싸움인가? 첫 번째 패, 첫 번째 인생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당신은 두 번째 인생을 얻는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네.